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에스컴텍의 이승호 팀장이라고 합니다. 카타마란 세일링 요트의 미국 수출 경험 및 브랜드 정착을 위한 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개요입니다. 8.5m급 조립식 세일링 쌍둥선으로 임대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제품군에 적합한 제품 개발로 2개의 침실, 2개의 화장실, 2개의 주방 그리고 거실로 임대 요트 시장에 최적화된 인테리어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원가 절감 및 품질 개선을 위한 인테리어 유닛 모듈 탑재 생산 방식으로 제작이 되었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한 선체 블럭과 조립 형태로 컨테이너 운송이 가능하게 해서 이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서 하는 컨셉으로 이제 제품을 잡고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블록 분할 조립식 디자인은 저희 이제 모델명은 스마트 카타마란이고, 이제 판매 형태는 완제품과 모듈 키트로 해가지고 판매가 진행되고 있고요. 주요 타겟 시장은 미국이나 호주, 동남아 쪽에 타겟을 잡고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모듈 키트와 컨테이너 운송, 가조립을 통해서 이제 운송비 절감 그리고 호수나 내수면에서도 운송이 가능하고, 이제 카타마란 특성이 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육상으로 운송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는데, 이제 블록 분할 조립식을 통해서 옆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한강에 납품했던 제품인데, 이 제품이 한강에 납품했던 제품인데 한강같이 이제 내수면에서도 조금 사업화가 가능한 부분을 해서 마케팅 영역을 확장하였고요. 이제 제품 개발로 들어가서 이제 디자인 및 설계 과정입니다. 개발 선종 및 설계 목표를 이제 잡고 실적선 조사, 주요 요목 선정, 개념 설계와 초기 선형들 개발을 통해서 이제 조성공학적 재계산이 이루어졌고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선형 설계 및 모델링, 구조 해석 등을 통해서 디자인 및 설계 과정을 이제 수행을 하였고요. 이제 목업 제작 과정에서는 치수 정밀도 확보를 위해서 오축 가공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목업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처음에 1차로 형상을 잡아주는 폼 가공이 이루어지고, 2차로 에폭시 도포 가공, 3차에서 이제 황삭 후 정삭을 통해서 설계상의 데이터와 가장 가까운 목업 제작을 수행하였고요. 네, 이제 다음으로 목업 페어링입니다. 목업 페어링에서는 이제 목업을 제작해서 공장으로 들어왔을 때 경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기포가 생기고, 그 안에서 조금 면이 거칠어지거나 면이 안 맞는 부분들을 이제 근로자분들이 페어링을 진행해서 표면을 다시 잡고요. 이제 목업에서 나오는 광택이 몰드에서 반영이 되고, 몰드에서 또 있는 광택이 실제 제품에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목업을 페어링하고 그 이후에 이제 광택 작업을 통해서 목업을 최종적으로 완성을 하게 되고요. 이제 수지 몰드 제작에서 양산을 위한 제품이다 보니 조금 더 기존에 만들던 몰드에 비해서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고, 작업자들이 제일 편안하게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높이에서 수평을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제품 제작이 들어가고 제품 성형을 통해 조립 후 시운전까지 이제 마쳤습니다. 2015년에 최종으로 나온 시제품 시운전 사진이고요. 이제 저희 마케팅 전략인데, 해외 마케팅 중심 전략으로 해외 요트 선진국에서 판매되는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국내 공략하는 전략을 처음에 수립을 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국내 시장의 한계로 해외 진출에 대한 지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었고, 컨셉만 어느 정도 확실하면 해외에서도 시장을 진입하는 데에는 충분할 거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서 이제 주요 타겟은 가장 요트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미국 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선정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세계에서 가장 작지만 실용성 최고의 가성비 좋은 세일링 카타마란이라는 포지션을 가지고 가자, 이런 전략으로 처음에 이제 해외 마케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제 해외 딜러십 구축 및 보트쇼 참가 전략 수립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해외 진출을 직접 맡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조금 어려운 게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해외 딜러십 구축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조금 판단을 하였고요. 보트쇼의 실품 전시를 통해 신뢰성 확보 및 인지도 쌓기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하여서 저희는 이제 2016년 아나폴리스 보트쇼를 실제품 출시로 목표를 잡고 2015년 아나폴리스 보트쇼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존의 사전 조사에 조금 있던 해외 딜러들을 먼저 미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서 우선 협상 딜러를 한 명을 선정해 가지고 추후 계속 지속적으로 미팅을 이어갔고요. 이제
마케팅에 조금 문제가 발생을 한 부분입니다. 해외 마케팅 부분에서 미국 우선 협상되었던 미국 딜러가 한국에 방문해서 저희 에스컴텍에 방문해서 개발되었던 시제품을 보고 이제 미국 딜러 평가는 제품은 컨셉은 좋고 품질이 조금만 보완되면 미국 시장에서 충분히 사업화가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된다. 근데 가격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미국의 부품 업체 그리고 미국 딜러사에서도 실제로 제조를 겸하고 있던 회사여서 본인들이 갖고 있던 이제 BOM이라든지 부품 업체 수급처라는 거를 다 이제 전달을 해주고 그걸 통해서 미국 시장 진출을 계속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2017년 일정에 맞춰서 제품 개선 계획을 수립했으나 저희 자체적으로 품질이 미국에 나갈 만큼 좀 나오지 않고 자체적으로 좀 만족하지도 않고 계속 일정을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한 2차례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딜러사 제공 부품 업체 중심으로 원가 구조 개선을 위한 BOM을 다시 작업을 진행하고 이제 해외 딜러사의 도움을 통해 재료비나 어느 정도 재료비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나 이제 공정 개선이라든지 한국의 이제 인건비라든지 저희 스스로의 조금 원가 경쟁력에서 확보를 좀 실패한 경향이 있어서 2016년, 2017년 그 브랜드 런칭은 조금 실패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미국 딜러사에서 품질 개선 및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미국으로 아예 몰드를 반출해서 미국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의를 하였지만 브랜드 전략에 맞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절을 하고 추후 이제 다시 미국 시장을 두들겨 보겠다고 다짐을 하고 이제 17년도에 해외 마케팅을 조금 이제 포기를 하게 됩니다. 추후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외 시장을 재도전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에는 국내 시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해외를 먼저 가서 컨셉에 맞는 제품을 만들고 해외 마케팅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는데 이제 국내 시장에서 먼저 판매 물량을 통해서 제품의 완성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그 확보한 품질과 노하우로 해외 시장을 다시 재도전해야겠다고 이제 좀 방향을 바꾼 다음에 국내 시장에 지금 이 제품을 한 5대 정도 만들면서 제품의 완성도를 확보하고 공정 개선과 숙련도 확보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자신감을 회복하고 이제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딜러십을 구축하였고요. 옥타라고 하는 이제 세계 한인무역 협회의 한국 제조업체 해외 시장 진출 프로그램 연계 그리고 새로운 딜러사 발굴 및 딜러십 체결 그리고 중기부 사업인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을 연계해서 보트쇼 참가 비용 그리고 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컨테이너 2대로 운송하는 물류 비용 등 이런 것들을 확보하면서 주도권을 조금 확보하게 되었고요. 실제품을 런칭할 수 있는 타겟 보트쇼를 그 세계 최대 규모인 2020년도 2월에 있는 미국 마이애미 보트쇼에다가 런칭을 하는 걸로 이제 계획을 하고 쭉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그 런칭 당시에 미국 특성을 고려해서 마이애미가 조금 더운 지역이고 거기에 있는 딜러분이 말씀해 주시는 인테리어 뭐 품질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미국 버전으로 다시 개발을 새로 하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시장은 피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저희 모델은 스마트캣 850에서 8.5m여서 850이었는데 이제 피트 개념으로 바꿔서 S280이라는 모델명으로 미국 시장을 조금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딜러에서 이야기되었던 인테리어 품질 개선을 진행을 하고 기존에는 이제 완전한 임대 시장에 맞는 배를 진행하였다면 지금은 약간 오너용 버전으로 한 가족이 정확하게 즐길 수 있는 수준으로 해가지고 인테리어 방향이라든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쟁력을 확보하였고요. 이제 그렇게 미국 시장에 공식 런칭을 하게 됩니다. 2020년도 마이애미 국제 보트쇼에 런칭을 해서 컨테이너 운송 후에 마이애미에서 현지 조립 후 제품을 완성해가지고 보트쇼에 가지고 나가게 되고요. 첫 제품이다 보니 이제 미국 딜러분들이 처음부터 조립을 할 수 없어서 저희 에스컴텍 본사에서 일부 한 2~3명 정도 파견을 나가서 거기서 현지 조립을 하고 추후에 있을 이제 현지 조립 작업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교육과 조립을 같이 진행하면서 제품 런칭을 준비하게 됐고요. 이렇게
준비를 해서 보트쇼에 실제 전시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공식적으로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수출을 이루게 되었고 보트쇼에서도 좋은 반응은 있었는데 이제 2020년도 2월 미국 마이애미 보트쇼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이 정말 심해지면서 조금 다시 그 딜러 영업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왔었는데요. 팬데믹에서도 온라인 중심적으로 고객들은 활발하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 에스컴텍에서도 미국에 있는 미국 딜러사와 매주 화상회의를 통해서 마케팅 상황을 공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1년 하반기부터 코로나 상황이 좀 정리돼가면서 요트 시장이 다시 활성화가 되고 있고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약간 분노 소비되는 시장들이 조금 나오면서 미국에서도 배를 찾고 조금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지 않으면서 자기 가족들끼리 어울리는 공간을 찾으면서 요트 시장이 다시 활성화가 되고 있으면서 현재 지금 마이애미에 가 있는 보트의 실물 확인을 위해서 방문하고 있는 고객들도 많아지고 시운전이 개시되면서 계약 물량을 조금 확보를 하고 있고요. 추후 뭐 친환경 선박이 국내에서도 활발하지만 외국에서도 활발한 만큼 전기 추진 선박에 대해서 일렉트릭 버전 요구가 많이 있어가지고 일렉트릭 버전도 조금 이제 컨셉 단계에서 어느 정도 출시를 해서 2022년에는 본격적으로 수출 물량을 조금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국에 진출했던 제품입니다. 이게 스마트 카타마란 세일링의 S280에서 28피트짜리 세일링 카타마란이고요. 기존에 국내에 나가는 스마트 카타마란의 경우는 폐쇄형 하우스로 이제 사방이 다 막혀 있는 하우스 타입인데 마이애미에 나가는 거는 특성상 이제 오픈형으로 모두 사면이 다 개방되어 있고요. 세일링 요트는 이제 주 동력이 바람이다 보니까 엔진은 조그만한 25마력짜리 이제 트윈으로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실 2개, 뭐 화장실 2개, 갤리 이런 식으로 임대 시장에도 좀 적합하고 한 가족 오너들이 즐길 수 있는 타입으로 해가지고 조금 되어 있고요. 옆쪽에 보시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친환경 수요에 조금 맞게 컨셉으로 만들어 놓은 일렉트릭 버전으로 다른 건 일렉트릭이 아니라 이제 추진체에 대한 전기 추진 방식이고요. 그렇게 가지고 컨셉으로 해서 현재 사업화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이제 수출 핵심 과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제품 완성도 확보를 위해 국내에서 검증을 먼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거는 국내 시장이 조금 작다고 생각을 하고 국내 시장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외 시장에 먼저 컨셉을 맞게 두드리고 그 다음에 국내로 넘어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 먼저 어느 정도 검증을 통해서 해외 시장을 수출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딜러십 계약 조건의 충분한 검토 필요를 위해서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이제 옥타 세계한인무역협회를 통해서 딜러십의 계약 조건을 검토 후에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이제 딜러와의 상시 소통 필요를 위해 이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소통 채널 확보를 해서 이제 수요자의 니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각종 지원 사업 연계를 통해 자금 확보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해외 첫 시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리고 요트나 해양 레저 하시는 분들이 중소기업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생각보다 이제 수출 관련 각종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활용하셔가지고 자금을 확보하셔서 런칭이라든지 해외 시장을 시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지 인증 및 관련 문제 해결 필요입니다. 이게 보트나 해양 레저라는 게 조금 특수하게 현지의 기준들이 다 정해져 있고 저희도 이제 뭐 전기 기준이라든지 안전 기준, 보험 주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처음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국내 기준에 맞춰서 들어갔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NMMA라는 뭐 규정이라든지 유럽에는 뭐 C라는 인증이라든지 그런 인증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어느 정도 준비해서 도면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는 아니고 이제 저희 대표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길은 열린다. 좀 저지르는 느낌이 필요하다. 함께 하다 보면 답이 찾아진다. 이런 말씀을 여기 자리에서 좀 하고 싶으셨던 것 같고요. 저희 발표 자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험을 통해서 진행된 강연인 만큼 더욱 알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중소형 조선소 해외 수출 시장 개척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국중소조선협동조합 임재민 부장님의 컨퍼런스 발표가 있겠습니다. 임재민 부장님을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중소조선공협동조합의 임재민입니다. 우선 여기 좀 선답에 사무관님 계시지만 저희가 전문님 포함해서 한 2년 동안 넘게 있는 이 사업을 좀 따려고 계속 어플라이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래서 여러 상황이 겹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올해 드디어 이제 작게나마 시작을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 전체 예산 한 4.5억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부랴부랴만 이렇게 사업 내역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많이 해서 넣긴 했습니다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단 저희 중소조선소 내지 저희 조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 사업 내용 및 추진 체계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내 조선소를 분류하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한데 일단 저희 조합 기준으로 보면 저희 조합의 중소형 조선소라고 지금 등록된 조합원사가 현재 한 86개 12월 31일 작년 12월 31일로 86개 업체가 지금 회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중소형 경쟁 제품이라 해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직접 생산 확인 제도라는 걸 저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소형 조선소 쪽에서 저희 조합이 대상을 하고 있는 업체가 저희 조합원사 빼고 한 70여 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따지면 저희들은 중소형 선박을 만든다는 업체는 대략 이제 한 150개 남짓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C31120이라 해가지고 보트및 스포츠 선박 건조하는 게 이제 찾아보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 그냥 저희 쪽에 유사하지만 해연사를 안 들어있거나 직생도 안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한 20, 30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는 요 밑에 보시면 여기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에 보면 검색을 해보면 C311이나 표준산업 분류코드로 보면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업한 데도 있고 1인 기업 같은 경우도 있고 많이 있어서 저희 기준으로는 대략 대형 빼고요. 협회소득의 대형 빼고 그다음에 중견기업 빼고 저희 회원사 내지는 비회원사 직생 포함해서 한 150개 정도가 국내에서 주로 운영되고 있는 선박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동안에 저희 회원업체들이 변한데요. 지금 계속 줄었다가 지금 여기서는 저희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한 85개에서 한 86개 정도 계속 정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업종을 보면 이제 선박을 만들어주는 강선 쪽하고 그다음에 FRP, 알루미늄, 목선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은 이렇게 강선, FRP, 알루미늄, 목선이 다 섞여서 한 86개 정도 회원사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선박의 재질에 따라 가지고 제조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케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발주처라든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분야별로 저희들을 많은 부분을 저희들 감안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저희 조선사들이 회원사들이 만드는 제품들은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국내 연안이라든가 이런 다 볼 수 있는 차도선이니 여객선이니 고속정이니 경찰 해경 배들이 이런 것들 거의 저희 회원사들에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이제 왼쪽에는 저희 건조 선박들인데요. 회원사들이 만든 건조 선박들이 사례를 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저희들이 이제 좀 고민을 하면서 그동안 좀 많은 역할을 못하긴 했지만 이번 기회를 바탕을 해가지고 저희 조합에서 어쨌든 간에 중소형 조선소의 전체적인 어떤 브릿지 내지는 플랫폼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은 자료에는 좀 참조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을 처음에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는 어쨌든 간에 지금 국내 중소형 선박 시장이 국내에서 발주되는 건 내수 시장에 거의 이제 딱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있는 저희 회원사 내지는 비회원사 중소선사들끼리 경쟁이 많이 심해지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런 상황 때문에 발주도 많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정해진 한도 내에서 분명히 한계를 많이 느끼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해외로 좀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에 있는 올해 있는 작게 시작해서 전체에서 4.5억으로 좀 저희들이 받았고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크게 보면 1차적으로는 그 국내 해외 국내든 해외든 간에 어쨌든 간에 중소형 조선소들이 개별적으로 접근해 가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합 차원 플러스 같은 업종끼리 비슷한 선종을 만든 업체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국내든 해외든 같이 힘을 모아서 나가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은 국내 해외에 일단 네트워크를 좀 형성하는 게 일단 우선일 것 같아서 일단 코토라라든가 뭐 코이카, 한국무역보험공사 아니면 기자재업에 거점 나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해외 현지 한인이라든가 월드옥타 이런 데에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함께 국내 중소형 선박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부분을 일단 첫 번째로 좀 테마를 좀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국내에서도 이제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어쨌든 많은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그 같은 업종끼리 어떤 계속적인 정보 교환도 하고 그다음에 세미나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해서 국내에서 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국내 협의체를 좀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큰 장기적으로 고민도 해가면서 사안별로 그때그때 이제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만들기 위해서 국내에서 이제 협의체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 한 부분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에 진행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해외 시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동남아 시장이 나라별로 어느 정도 시장이 돼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입찰이나 시장 정보라는 게 어떻게 이런 것들 전혀 파악이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많지는 않지만 적게 일단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기본적인 정보도 좀 준비도 좀 하고 그다음에 개별 기업들이 어쨌든 간에 뭐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데도 있고 안 갖고도 있지만 그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또 영문 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개선을 좀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개별적으로 해외로 시장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 앞에 있는 저희 조합이 같이 어떻게 보면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창도 좀 만들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저희 조합 중심 아래 현자들의 해외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계속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기반 시스템 내지는 인프라 구축하는 게 세 가지 어떤 축으로 일단 진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원 업종 및 자격은 일단 첫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는 선박 보트 건조 표준산업 분류코드 C311 기준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정보 현황 정보 시스템을 찾아보면 엄청난 숫자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박 및 보트 건조업으로 보면 수치상으로 한 13,000개가 나와요. 중소기업 현황 정보에.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중에 선박 및 그 부유물 건조업에도 C311, 3111로 보면 이 정도 나오고 저희는 보통 강선하고 합성수 FRP, 그다음에 알루미늄, 목선 이 정도, 그다음에 수단 구조물이라든가 수리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조금 뒤로 미뤘습니다. 앞에 순수하게 이제 중성 배를 건조하는 업종으로 저희들 한정을 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락 및 스포츠 보트 건조 C31120 쪽에 일부 이제 포함을 시켜서 또 진행을 좀 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단 저희 조합 회원사 한 86개사, 그다음에 저희 조합에서 직접 생산 확인 제도를 나가고 있는 한 73개 정도 되는 업체, 그다음에 플러스 기타 엔진, 선박, 보트, 요트 이렇게 만드는 저희 회원사도 아니고 직생도 아니지만 일단 중소형 조선소로 되는 그 정도 하면 제가 이제 정리해서 어제 오전에 일단 우편물로는 모집 공고 안내 자료를 제가 일단 우편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낸 거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조합원 업체 86개, 그다음에 직접 생산 확인 제도 73개, 그다음에 기타 한 25개 정도 해가지고 한 183개 업체 정도를 어제 공식적으로 그 우편으로 좀 발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오후날쯤에 이제 그 공식적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 안내물을 일단 공고를 올라갈 겁니다. 그거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차근차근 진행을 하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체계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큰 세 가지 방향 축에서 움직일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들 조합 자체에서 준비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회원사 내지는 여기 참여하시는 기업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일단 나눌 수 있겠는데요. 일단 저희 조합에서 지원하는 거 빼고 순수하게 이제 기업들한테 혜택
작지만 조그만 혜택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 중심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일단 아까 183개 사회사 중에서 일단 저희들이 현황이라든가 이런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 저희들이 한 100개사 정도 이제 추려서 보통 이들 그 디렉토리 북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회사 소개해가지고 정리할 디렉토리 북을 한 저희 생각은 한 2페이지 정도 해가지고 1 내지 2페이지 정도 해가지고 한 100여 개사, 183개 회사를 저희가 이제 배포를 했는데 안내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일단 한 100개사 정도를 일단 회사 소개하는 영문 버전 1차 영문 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추가 한글 버전 좀 뭐 고민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100개사 정도를 추려서 디렉토리 북을 일단 하나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신 100개사를 중심으로 일단 시작을 할 거고요. 근데 그 100개사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자료를 만들면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을 텐데 그 100개 회사 중에 홈페이지를 좀 수정을 해야 되든가 아니면은 뭐 새롭게 좀 만들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많지는 않지만 일단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조금씩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일단 회의로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그 16개를 1차적으로 홈페이지 지원을 하시면서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회의에 홍보를 하기 위한 영문 버전의 그 홍보용 브로셔를 16개 대상으로 일단 홍보 브로셔 영문판으로 지금 만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네 번째인데요. 온라인 가상 전시관을 저희들이 구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회사 선정 중에서 그 중에서 또 8개를 줄일 겁니다. 그래서 8개를 줄여서 그 중에 온라인 홍보 전시관에 가상 전시관에 그 8개 업체를 일단 입점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100개사 정도로 추려서 디렉트북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한 16개 정도 내일을 회사를 또 다시 추려서 홈페이지 개선진을 좀 하고 홍보용 브로셔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한 6개 업체를 더 추려서 실적으로 이제 온라인의 플랫폼 안에 가상 전시관에 8개 업체를 입점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출발은 100개사를 그래도 신청을 받아서요. 그것부터 출발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지원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을 그 100개사를 추린 다음에 그 다음에 별도로 개별적으로 이제 안내를 좀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 방문 수출 상담은 일단은 저희들이 조합 차원에서 이제 해외 전시라든가 이런 부분 아까 홍보 브로셔 16개 만든 거 갖고 한번 나갈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희 조합 말고 개별적으로 이제 그 조언서들이 그 회의 바이어들하고 이제 컨택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컨택을 하면서 뭐 계약 인콰이리도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기술 문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계약하겠다면 계약하기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실질적으로 개별 기업체들이 회의 그 수출과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일부 좀 지원해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지는 않지만 한 8건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진행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인콰이리도 받고 못했는데 야 이거 문서로만 왔다 갔다 해서 안 되겠다. 그럼 실적으로 이제 가가지고 기술적인 상담도 하고 비용도 같이 얘기도 하고 이럴 때 있을 텐데 그런 건이 있을 때 저희들과 같이 그 전문가들을 모아서 상담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현지에 직접 가서 그분들하고 이제 그런 모두 협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건을 좀 같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저희 조업차에 진행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많이 많은데 빨간 부분 개별 맞춤 수출 지원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 8건 정도는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거에 예를 들어서 계약 단계라든가 필요한 기술 문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을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라서 한 8건 정도 맥시멈 기업당 한 건당 한 500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나중에 좀 변화를 줄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건당 500만 원 내에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한 8건 정도 하니까 예산 한 4천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어쨌든 저희 조합 차원에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네트워크에다 여러 부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조합자에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개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 중에 저희들이 도움을 좀 드리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좋은 성과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서 8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일정은 일단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제 우편물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오늘 홈페이지에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3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1차적으로 아까 100개서를 출인했다 2장만 양식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여 의사 확인서하고 아까 요 6개 부분에 내가 참여하겠다는 참여 의사 확인서하고 그다음에 그 개별적인 기업 일반적인 현황 간단하게 한 페이지 정도. 그래서 2페이지 정도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요청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 뒤에 사업들을 어쨌든 참여를 하시려면 저 100개 예산의 디렉터북에 들어가는데 지원을 해주셔야만 저희들이 이제 거기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앞에 그 2장짜리 그거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받아서 그것부터 출발해서 아까 말씀드린 16개 회사 그다음에 8개 회사 이렇게 출력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월 14일에서 31일까지 일단 저희들이 신청서 받을 거고요. 세부적인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뒤에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신청 안내는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일단 공고를 띄워놨고요. 그 다음에 자료들을 보내드렸고, 그래서 일단 혹시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받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잘 될 것 같고요. 보니까 제가 와서 사업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정말 그 상세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사업 계획을 잘 수립하신 것 같아서 좋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존의 그 유관기관에서 갖고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가 좀 예. 중요하고 그 비용 절감에도 예.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예. 또 현지에 지금 가서 수출 상담회도 하시려면은 이제 뭐 네트워킹을 하신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네트워킹을 조직할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예.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저희가 일단 이제 그 작년에 우연한 게지만 그 코토라 쪽하고 해경 쪽하고는 그 전에 저희들이 이제 전시라든가 국내 해양대전 같은 데 같이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해경 쪽하고도 동남아 지역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해경 관련 그 기관들하고 온라인으로 상담회 같은 것도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은 국내 그 공공기관 내지는 그다음에 민간 기업들이 나가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가능한 한 다 연결을 시킨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코토라 쪽하고는 작년에 이제 우연한 게지만 기존에 저희 코토라 쪽 네트워크를 갖고 있긴 했는데 코토라 안에도 또 신단방 그 추진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 팀장님을 한번 우연찮게 저희 컨택이 좀 됐어요. 인도네시아에 계시는데 인도네시아가 아마 수도가 아마 옮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옮기는 그 도시에서 젊은 친구 같은데 조선 쪽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에 이제 제안서를 냈나 봅니다. 그래서 마리나 비슷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어선도 뭐 수백 척 만들고 뭐 조선소도 만들고 이런 게 해서 그런 제안서를 인도네시아 정부에 있는 내에서 뭐 MOU를 살짝 맺었다고 하면서 문서를 저기해서 저희 회원업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연락이 왔었나 봐요. 근데 저희 회원업체에서는 그게 이제 신빙성이 있는 건지 어떤 건지 검증을 할 수 없으니까 저희 쪽에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차적으로 이제 그 외교부하고 그다음에 코토라 쪽에 이제 문의를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코토라 쪽에서 이제 인도네시아 계신 분을 연락이 돼가지고 그분이 막 알아봐 주시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야 이거 조금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래서 코토라 쪽에 일단 네트워크를 좀 이따 좀 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우연찮게 또 저희 조선소들이 이제 그 RG라든가 이런 거 발급하려면 이제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아니면 무역보험공사 있잖아요. 근데 또 무역보험공사 쪽하고도 또 얼마 전에 또 연락이 오셔가지고 거기는 팀장님하고 이제 또 같이 얘기를 나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또 유관기관이지만 한국의 조선해양 기자 협동조합이 지금 6개 지역에 거점으로 나가 있고 그래서 거기 좀 같이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또 신남방 정책 추진위원회 종로 쪽인가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 일단 공무들 뭐 같이 저기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코이카 쪽에도 저희들이 이제 네트워크 좀 형성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기 에스컴텍에서도 월드옥타 관련해 가지고 나왔지만 그 월드옥타 쪽에서 저희들이 좀 컨택을 좀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해외 그 한인이라든가 에이전트는 또 네트워크를 쌓으려고 지금 다각적으로 지금 계속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출 협약제를 지금 전체적으로 인원은 한 20명 내지 20명 내일 정도로 저희 이제 수출 협약체로 일단 명단을 좀 구성해서 그분들하고 이제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의견도 나누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 저희들이 이제 해외, 국내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리스트는 좀 갖고 있는데요. 아직 공식적으로 이제 저긴 안 했는데 그렇게 준비를 해서 어쨌든 최대한 저희들이 뭐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정보기관, 민간기관, 유관기관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망라해서 일단 진행을 좀 하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SH조선의 대표 박인규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돈 이렇게 조합에 이런 형태로 다 이거를 마치는 거는 굉장히 저변을 만들기 위한 거고 사실 이런 건 나라에서 해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조선소도 지금 계속 외국이랑 접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조선소에서 짓지 못하는 선박 저희는 뭐 소형 조선소니까 300톤 미만으로 돼 있는데 1,500톤 또는 뭐 800톤 정도의 그 네이비 해군 뭐 타그보트라든지 이런 문의가 자꾸 와요. 근데 사실 그 옛날에는 저도 젊을 때 뭐 제가 직접 외국도 나가고 사람도 만나고 이랬는데 이런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 같은 조그만 데서 어디 문의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선박 설계 회사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콤사라고 그래서 소형 검사기관에다가 니네가 그걸 의뢰를 해라. 도면을 뭐 요청을 해라. 실적선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매치를 시키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구축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기본입니다. 근데 조합에서 사실 그 언어도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력 구성원을 만들어서 문턱을 낮춰서 계속 문의를 받을 수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합원사 86개 업체가 엄청난 자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도 아프리카나 또는 중동 뭐 이집트 이런 쪽에도 선박을 수출한 적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왔다가 배 짓고 왔다가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가요. 대한민국 구경 잘했다. 도로 잘 깔렸다. 인터넷망이 확실하다. 이런 건 알고 갑니다. 근데 자기네가 짓고자 하는 거는 5만 톤, 10만 톤짜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지중해 연안을 거쳐서 유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카페리, 여객선 이런 걸 구하러 지러 왔다가 그냥 가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말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냐면 대만에는 중소조선 그 체인망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다 해줘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소형 현대대우, 삼성 이런 데 빼고 그 이외의 업체들이 살아나가려면 뿌리를 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구축하고자 하는 이거는 모든 회사들을 다 해줄 수 있으면 좋아요. 돈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이거를 기반으로 조합에서 문턱을 낮춰서 모든 조선을 하는 사람들이 컨택트 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꼭 필요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런 인력을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조합에서 확보하고 뭔가 바로바로 대행하고 외국과 매치가 될 수 있죠. 외국에 나가 있는 코트라라든지 코이카 이런 거하고 연계가 되면은 그 매치를 잘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좀 말씀드리면요. 예. 사실 이 사업이 사실 처음에는 그 거점을 확보하고 전문 인력을 2명을 파견해서 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코로나 상황 닥치고 이러면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저희 첫 사업 들어가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셨는지 이게 이제 그 사람을 2명을 이제 거점을 확보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거의 고정비성으로 매번 해줘야 되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지원해주기는 좀 부담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첫 해는 기본적으로 좀 사전조사 좀 하고 전문가 한번 가서 그 추이를 봐가면서 이제 진행을 했다는 쪽으로 조금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그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의 해야 될 것들을 좀 나열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뭐든지 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또 신속 대응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좀 거점을 저희 하나를 운영하면서 전문 인력을 한 2명 정도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계획을 좀 세우면 어떨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님도 긍정적으로 좀 답변해 주셨는데 뭐 이게 정보 사업이라는 게 그냥 마음대로 될 거 같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전무님이나 저희 이사장님이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전문 인력도 우리 조합 안에도 필요하다. 그죠? 해외 거점에도 필요하지만 우리 조합 안에도 필요해서 바로바로 대응을 해주고 그거를 회원사들한테 연결을 시켜주고 회원사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 조합에서 좀 이렇게 서포트 해주고 하는 쪽으로 해서 해외 거점 나가는 인원을 좀 만드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내 우리 조합의 전문 인력을 예를 들어서 조선도 좀 알고 그다음 영어도 좀 알고 영업도 좀 해보고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 조합에서 그 인력을 좀 가져가려고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준비해둘 것들을 밑에 바닥에 깔고 그거를 차근차근 하나씩 싸간다는 중심을 들여갖고요. 어쨌든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 전무님이랑 계속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여기 사무관님 계시지만 그런 부분으로 일단 저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을 일단 정부에 좀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출 협의체뿐만 아니라 세미나 이런 거를 올해는 몇 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어쨌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끼리 많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같이 고민하고 답을 찾으면 뭔가 분명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어쨌든 수출 협의체를 계속 운영을 하면서 이같이 이제 또 세미나를 운영하면서 같이 모여서 고민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자꾸 만들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답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인하공업전문대학 정훈철 교수입니다. 사실 오늘 그 좌장을 토론 때 맡고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박 사장님께서 먼저 또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이 문제는 조금 좀 심도 있게 나눠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회원사들 그리고 중소조선소들을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지금 조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합이 어떻게 하면은 회원사들한테 신뢰를 제대로 얻고 리딩을 해 나갈 수 있느냐가 지금 사장님께서 지적하신 딱 그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뭐 정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마침 사무관님께서 또 이번에 조선과에서 예산도 지금 뭐 첫 시범 케이스로 마련을 해줘서 지금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조합 그 회원 여러분들께서요 자꾸 괴롭히셔야 돼요. 자꾸 괴롭혀서 우리 이런 거 필요하다, 이런 거 필요하다 이거 좀 해도 그래야지 고용도 창출되고 회원도 살고 자꾸 괴롭히셔야 되는데 이제 그 역할을 이제 조합에서 잘 리드를 해 나가셔야 되는데 일단 뭐 말이 길어졌습니다. 그 문제는 저 토론 때 사무관님 한번 같이 심도 있게 좀 시간 되시면 좀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예, 더 없으시면 예, 오늘 대상 받으신 스타마린의 정일권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수고해주신 임재민 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꼴등에서 1등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주제로 스타마린 정일권 대표님의 컨퍼런스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일권 대표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서 그 레저 보트를 제조하고 있는 스타마린 정일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뭐 운 좋게 뭐 많이들 잘 봐주셔가지고 그 보트가 대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보트가 1년에 한 100대 정도 이상 팔리는 보트예요. 국내 시장만 지금 판매하고 있고요. 뭐 저희 같이 이렇게 뭐 다들 이제 조선소나 이렇게 큰 업체들 사장님이시니까 뭐 저희는 뭐 되게 작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강의를 해도 뭐 이렇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지금까지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트를 이제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해왔던 거,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방향이 뭔지, 뭐 수출이라든가 뭐 이렇게 나라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화성에서 하고 있고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FRP 보트 및 콤비 보트를 주로 만들고 생산했고요. 2014년도에는 이제 개발을 주로 해서요. 그 개발하면서 사기를 엄청 많이 당했습니다. 뭐 대부분 할 줄 안다고 해서 불러가지고 오면은 조금 하다가 돈만 받고 도망가고 이게 일수예요. 그 전문 인력들이 진짜 전문 인력들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보트를 만들기 전에 인테리어를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상업 공간이나 이렇게 사무실 뭐 이런 인테리어를 많이 했는데, 그거 하다가 이제 낚시를 하게 되면서 보트 제작한 지는 지금 한 9년 정도 됐고요. 이제 9년 정도 되면서 2013년도 14년도 매출은 거의 0원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이제 재산 다 이제 사기꾼들한테 다 털려 먹고요. 빚도 지고, 또 2014년도 12월 24일 날 집에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공장 불났다고. 제 공장도 아니고 이제 월세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서 빚만 이제 너무 많이 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장은 물론 뭐 쫓겨났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이사 간 공장에서 2018년도까지 그 몰드 개발한 거 가지고 이제 매출을 좀 꾸준하게 일으켜서, 그래도 지금은 공장 부지 다 매입해서 저희 공장이 뭐 크진 않지만 한 1000평 이상은 되거든요. 근데 현재 매출은 이제 증가되고 있고, 관공서 쪽도 납품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저희가 그래도 국내에서 뭐 좀 레저라든가 아니면 순시선이나 감시선 이런 거는 조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해왔을 때, 보트를 만들었을 때 국내 시장 변화를 보면 2013년도 그 전에는 이제 고무 보트로 보통들 많이 시작하세요. 일반적으로 그냥 조그만 거 해서 업그레이드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4m, 5m급 정도, 요 정도 보트를 시작으로 하시고, 조금 지나면요 뭐 6m급도 사시고 7m급도 사시더라고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대부분 광고하는 보트들이 뭐 물론 큰 것도 많지만 대부분 7, 8m 정도가 많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국내에서 만들었을 때 한 1억 5천 정도 하거든요. 그런 거 한 100대 정도 팔면 한 150억 정도는 나오는 거죠. 그리고 보트 면허 취득하시는 분들이 이제 2015년부터 19년도까지 이제 18,000명 정도 됐었고요. 일반적으로 정확하진 않습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보트 등록 대수는 2020년도에 한 2만 명 정도 이상으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는 되고 있어요. 근데 등록은 이제 중고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트를 취득하시는 분들의 이제 취향이 굉장히 다양해요. 보면은 색상도 어떤 사람은 화려한 색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에 맞춰서 저는 생산을 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원하는 대로 좀 많이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트를 구매를 하는 거를 보면, 일단 보트를 첫 번째는 원래 안전성인데 대부분 안전성을 안 보고 일단 예쁜 거를 먼저 찾아요. 멋지고 예쁜 보트를.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유어선이라든가 어선들을 이렇게 봤을 때 왜 배를 저렇게 만들까, 왜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까 하는 거 보면, 일본에 막 한 20년 정도 된 그런 보트들, 그런 거 국내 보면 거 비슷하게 만들어요. 보면 아직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레저 보트가 어느 정도 자리를 저희 회사가 잡으면 이제 유어선을 하면서, 모양은 정말 멋있는데 유어선 낚시를 하고 어선 뭐 이렇게 고기도 잡고 하는 그런 좀 예쁜 어촌 쪽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예쁘고 멋있는 보트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AS랑 뭐 입소문 난 거는 기본이고요.
저 AS 잘 안 되고 입소문 조금 잘못 나면 바로 어려워져요. 그만큼 입소문도 무섭고, 그리고 AS 조금만 잘못해주면 요즘에 손님들이 막 유튜브 올리고 막 카페에 올리고 그러면 저희 같은 레저 보트 만드는 데들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제가 이제 해왔던 거고요. 제가 중국 시장 같은 경우를 이제 이렇게 봤어요. 저희도 이제 수입도 좀 해보고 만들어서 판매도 해보고 해봤는데, 중국 시장이 일반적으로 볼 때 한 13년, 14년도에는 인건비가 굉장히 저렴했거든요. 인건비가 뭐 한 5, 60만 원 한 달에, 지금 뭐 100만 원 넘는데요. 그러면서 배 값도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때는 중국에 있는 보트들이 우리나라 거보다 훨씬 쌌었는데, 지금은 수입하는 사람들이랑 얘기해 보면 중국도 우리나라만큼 비싸요. 조금 싸기는 하지만.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중국의 뭐 상하이 보트쇼나 공장들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무슨 공장이 그렇게 큰지 그냥 뭐 끝이 없어요. 진짜 뭐 거짓말 조금 보태서 이거 한 3분의 1은 막 그 정도로 큰 공장들이 많더라고요. 그 나라에서 지원을 좀 잘해주는 것 같아요. 사장들이랑 얘기해 보면 이거 뭐 1년에 얼마야 그러는데, 굉장히 크고 시설도 솔직하게 레저 보트 만드는 그 회사들로 이렇게 봤을 때는 중국이 훨씬 앞서가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알리바바나 타오바바나 뭐 기타 뭐 아마존이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 회사가 하나가 있으면 회사 한 명인데 영업사원은 정말 많아요. 이 사람한테 물어봐도 저 회사 사람, 이 사람한테 물어봐도 저 회사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하나의 업체가 영업사원을 굉장히 많이 두고 온라인으로 다방면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예전에 수입하면서 많이 알아보고, 지금도 중국에서 물건을 한 몇 억씩은 수입을 해요. 그 경첩이라든가 이렇게 시설물들 들어가는 것들,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간에 영업사원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상하이 보트쇼를 이제 뭐 좀 기간이 됐지만 저번에 갔을 때도 보면 중국 보트들이 굉장히 퀄리티도 좋고 디자인도 예뻐요. 근데 그건 뭐 잘라볼 수가 없으니까 속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몰라도.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해외 수출의 첫 걸음은 뭐 저도 이제 수출을 하려고 뭐 조금씩은 알아보겠지만 보고 있는데요. 그 해외 고객이 필요한 보트가 뭔지, 해외는 우리나라는 레저 쪽으로 봤을 때 낚시는 무조건 고기를 잡아서 집에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창이라는 게 있는데, 외국 보트들 여기 있는 거 싹 다 돌아보면요, 어창 있는 게 없어요. 라이브웰이라고 조금만 그 새우 키우는 어창만 있고 큰 어창은 없더라고요. 물어보면 뭐 외국에서는 이렇게 뭐 가지고 와갖고 뭐 이렇게 많이 잡으면 또 불법이라고 뭐 그래서 어창을 아예 만들질 않더라고요. 이 저런 거 레저 쪽인지 낚시인지 아니면 뭐 가족들하고 뭐 바나나 보트를 끌던지 뭐 땅콩 보트를 끄는 용도인지 그런 것들을 처음에 이제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수출하려고 하는 회사를 그 나라의 그 컨셉을 먼저 알아야죠.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현재 중국 시장에 해외 시장 뭐 개척상 요거 그 전에 얘기했죠. 정말 중국 사람들 열심히 홍보해요.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뭐 영어도 잘하고. 예. 그리고 보트를 수출할 때 수출할 국내 보트의 퀄리티 및 편의성 강화, 이게 좀 중요한데요. 사실 중국 거랑 우리나라 거 여기 보트쇼도 저희 거야 뭐 대상 받았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국산 보트들 모아놓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보트들 딱 모아놓으면 솔직히 퀄리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거는 일단 기술력 차이도 있고 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들도 있고 뭐 기술 양성 뭐 이런 이렇게 좀 전문가들이 좀 사실 저도 나라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기술적으로 좀 전화도 많이 해보고 뭐 이렇게 뭐 물어봤는데 결국에는 모르더라고요.
마감 품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나와야 외국 것처럼 나오는지를 결국에는 못 찾았어요. 나라에다 다 의뢰를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일단 퀄리티랑 마감 그리고 편의성이 아주 강화가 돼야 돼요. 중국 거 못지않게, 뭐 지금은 중국이지만 좀 있으면 뭐 뉴질랜드, 미국, 뭐 호주 이런 보트들을 넘어서게끔 이제 개발을 더 많이 해야죠. 노력도 하고. 그리고 국내 수출에 인증된 업체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건데요. 국내의 그 업체들, 아까 이제 그 발표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그 인증이라는 거는 그 어떤 그 뭐 한국교통해양공단에서 이렇게 설립하는 그 센터에 인증을 받아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팔 수 있는 뭐 CE 인증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인증해주는 보트들을 이제 아까 그 좀 모아서 이제 1대1로 수출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업체들을 이제 모아서 하나의 그 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코리아 보트 홈페이지로 등록을 해서 외국 바이어들이 여기 와서 이제 볼 수 있게끔 뭐 그런 방식으로 하면 개별적으로 홍보비를 안 들이고 한꺼번에 모아서 하니까 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좀 지원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퀄리티 높은 촬영하고 보트 소개, 뭐 주행 성능이라든가 뭐 이런 걸 영어나 그 나라 언어로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좀 지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거 다 번역해 갖고 하기도 어렵고 그래요. 그리고 외국 딜러들을 이제 모집하는 거는 타오바오나 아마존, 알리바바 아니면 각 국의 보트샵이나 그 바이어들한테 홍보를 해서 외국 딜러들을 모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도 이제 뭐 이렇게 오디오 같은 게 올인원이 있지만 올인원으로 쉽게 보트를 믿고 구입하고 할 수 있는 뭔가의 시스템이 좀 갖춰져야 수출하기도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뭐 그런 방법이 없으면 팔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해외에 필요한 보트는 일단 가격은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요. 뭐 외국 보트보다 더 비싸게 팔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제 금액 대비 이제 좋은 품질, 그리고 성능, 주행, 안전성, 저거는 이제 어떠한 센터에서 인증이 무조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디자인은 네 아주 멋있어야 잘 팔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해외 수출 접근 방법, 실제 이제 매출 증대 위한 방법인데요. 이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보트의 해외 수출 인증 절차, 뭐 한국해양교통공단 센터를 뭐 설립을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인증이 된 보트는 이제 뭐 외국으로 판매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품질을 정확하게 인증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외국에서도 믿고 구매할 수 있게끔. 아무 업체나 막 다 살 수 없거든요. 저희가 보통 막 중국에 가면 뭐 없어요. 그냥 말이 CE 인증이지 솔직히 잘라 보면은 그 속에 다 완전히 진짜 말 못할 정도로 지저분하거든요. 그리고 인력 양성,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많이 당했어요. 근데 보트 빌더나 보트 관련 기술자 양성 센터가 지금 좀 있긴 하지만 좀 더 이렇게 좀 더 이제 전문적으로 좀 나라에 좀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 빌더들이 많아지면은 보트 시장이 굉장히 빨리 커져요. 다 만들고 멋진 디자인도 나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인력 양성도 금방 되고요. 다들 직원들 데리고 있고, 저희가 뭐 공장이 크진 않지만 10명 데리고 있는데요. 저희 하청 업체들까지 하면은 뭐 한 50명, 뭐 한 100명 정도는 돼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저 하나만 해도 그런데 보트 빌더들 뭐 저번에 저기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 600명 이상 교육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보트를 차려서 하면 그 인력이 어마어마해지겠죠. 그리고 뭐 R&D 센터, 이게 요것도 좀 중요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처음에 보트를 만들 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3D 뭐 프린터로 깎고 오축 기계로 깎아갖고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업체가 있으면 나라에서 좀 지원 좀 해주고 센터 좀 건립 좀 해서
품질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아니 센터해서 오축 기계로 가공을 하면 뭐 그런 게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통합적으로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통합 센터가 이제 좀 설립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어라든가 아니면 제품 인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총괄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 센터에 들어와서 인증만 거치면은 그 업체는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고요. 보트 테스트나 뭐 이런 건 인증 업체에서 다 해서 점수 매겨서 점수가 딱딱딱딱 나오더라고요. 저희 그 오늘 대상 받은 것도 사실은 뭐 저쪽에 저기 태양광 이렇게 하는 데 있거든요. 저 밑에 지금 막 태양광 하고 있는데 거기 관리선으로 한 25대 정도 이제 계약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 보트에 대해서 뭐 인증 절차를 다 거쳐서 뭐 A 5등급인가 나왔더라고요. 그게 뭐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A 5등급이면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이렇게 해놓으면 바이어들이 보고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뭐 그런 방식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그거죠. 국가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줘서 일반 이렇게 좀 클 수 있는 사업들은 좀 크고 인력 양성 좀 시켜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했던 말 계속 하는데 이게 개인 업체가 수출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뭐 저희 같은 경우도 뭐 매출은 뭐 수십억 나오지만 이걸 수출하려면은 아유 어떻게 해야 되지? 포장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배송은 어떻게 해야 되지? 컨테이너 또 어떻게 실어야 되지? 이런 거부터 뭐 어렵죠. 괜히 이거 계약해갖고 보트 보내면 돈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거부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같이 작은 업체들은. 그리고 보트의 종류가 일반적으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가 지금 한 12가지 정도의 보트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국내에서 생산된 업체들 보면 한 3-4가지뿐이 없어요. 그래서 다 이제 한꺼번에 모아서 홍보할 때 우리 뭐 예를 들어 50종류의 보트를 한 군데서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게 굉장히 좋죠. 그리고 수출 업체들 보트를 모아놓으면 굉장히 이점이 많습니다. 홍보비도 확 줄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제 저 보트 넷이라는 데가 있는데, 저기는 이제 뭐 들어가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 그 업체들의 보트들이 거기에 광고를 하려고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해서 홍보 영상 같은 거 다 찍어가지고 테스트도 하고 그런 걸 모아놓은 사이트인데, 저거 보고서 성능 보고 구매하시는 외국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보면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보트를 만들면서 좀 느낀 건데, 소규모 보트 공장의 이제 저품질 문제. 이거 상당히 저품질이거든요. 저희는 그래도 조금 중간 정도는 올라왔다 하지만 이게 소규모 공장들이 한계가 있어요. 건조실이나 뭐 이렇게 몰드를 제대로 작업할 수 있는 뭐 이런 공간이나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재료도 어떤 데 보니까 이제 선박 재료로 안 하고 제일 싼 거 있어요. 뭐 한 말당 한 3만 원짜리 그냥 막적증용 그런 수지를 쓰면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아유 이건 사장님 이거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괜찮아요. 안 보이는 건데 뭐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저렴한 재료 사용하는 것도 문제고, 인력 부족이 되면 주문하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 달에 한 10대 정도는 생산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물어보면 지금 뭐 몇 대 계약했어요? 그러면 5대요. 그러면 출고 날짜가 언제요? 저희 한 달에 한 대뿐이 못 만들어요. 왜요? 뭐 저랑 뭐 둘이서 하든지 혼자 하는데요. 그래서 인력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이 팔 수 있게끔. 그리고 하도급 업체들 퀄리티 문제는 이게 스테인레스나 부자재들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쇼파라든가 이런 게 또 말씀드리자면 중국보다 확 떨어져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나라에서 좀 해서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퀄리티 좋게 촬영하고 그 보트를 소개해 주는 거, 그리고 영어로 설명해 주는 거하고 홍보 영상답게 이제 수출용 영상을 좀 제작해 주면 좋겠고요.
그 바이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전문 MC나 아니면 영어로 좀 설명 좀 잘하시는 분들, 제가 봤을 땐 개그맨들이 오히려 굉장히 잘하거든요. 영어 좀 잘하는 개그맨들이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십 개의 업체가 개인적인 홍보를 할 필요 없이 한 개의 홈페이지만 홍보하니까 홈페이지 그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홍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스타트는 그 좀 동남아 쪽이나 요런 쪽으로 좀 처음에 스타트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발전된 나라에다가 이렇게 처음에 발을 들이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조금 밑에 이렇게 동남아 쪽에다 하면은 저희 보트도 굉장히 좋다고 그러거든요. 국내산 보트도 오히려 거기에서는 중국산 보트보다 한국산이 훨씬 좋다고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남아 쪽으로 먼저 쫙 수출길을 좀 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되면 유럽이나 이제 미국 쪽으로 진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각국의 보트샵이나 보트 용품, 뭐 국내랑 똑같겠지만 그런 쪽에서 딜러나 바이어들을 모집하는 게 굉장히 좋은 홍보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2부 패널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토의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누구나 이야기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장은 인하공업전문대학 정우철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우철입니다. 그냥 제가 이게 우리가 오픈 포럼이잖아요. 그래서 뭐 무대 위에 올라가서 뭐 그러지 말고 편하게 앉은 자세에서 그냥 편하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자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자고 했고요. 일단은 뭐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기 전에 그 마침 산업부 사무관님도 계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던 도대체 이 중소조선소의 활성화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뭔가를 해주기를 기대를 하고 많은 분들이 사실이 있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이라 그럴까요? 그걸 먼저 좀 듣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무관님 의지 표명을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중소조선소를 육성을 할 건지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엄청난 이게 1년 과제를 물어보시는 뭐 어떤 거대 담론을 말씀해 달라는 것 같아서 되게 부담스럽고, 제가 사실 이 조선해양 플랜트과에 와서 이 중소조선소 뭐 기자재 관련해 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고, 그리고 대형 지금 조선 선사가 굉장히 그 수주 실수 늘고 호황기를 다시 누리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중소조선소도 그만큼의 혜택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좀 그간 좀 사업을 들여다 보니까 그 조선소 안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자동화랄지 생산성을 또 높이고 효율화시키기 위한 그런 그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 사업,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수출 개척 그런 사업까지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현장까지 다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의견들을 좀 일반화해서 정책에 좀 반영을 하는 그런 노력들을 제가 좀 1년 동안 해볼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오늘 뭐 필요하신 얘기들 여러 가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대했던 대답을 마침 얼마 안 되셨으면은 기본적으로 좀 오래 계실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네, 네, 네. 자, 네, 이 대표님. 중앙해양중공업 이병석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사무관님. 그리고 저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장 인력들, 그리고 그다음에 관리 인력들이 그동안 불황기에 조금 축소가 돼서 운영이 되다가
다시 물량이 조금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바틀렉이 되고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현장 인력들 중에 그 동안에는 해외에서 저기 인력들이 많이 공급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도 또 원활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데 그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저도 사실은 잘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 그냥 어려움이 이런 게 가장 지금 심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 중에 하나고요. 일단은 그거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저 어디든지 지금 똑같은 문제더라고요. 다녀보니까는 혹시 뭐 꼭 여기 오늘 계신 분들 뭐 패널이 아니더라도 어떤 분이든 인력에 대해서 혹시 뭐 고민해 보신 분이 있으시면 우리 대표님 또 평상시 소신이 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1979년도부터 선박 업무에 이렇게 종사를 하고 지금까지 일했으니까 한 3년을 한 직종에서만 하고 일을 했었어요. 근데 참 아쉬운 거는 정부 쪽에 꼭 옛날에는 저기 대일 청구 자금 받아갖고 정부 쪽에서 조선공업진흥법이 있어서 많이 조선소를 발전시키기 위한 진흥법을 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노무현 정부 시대 들어오면서 뭐 똑같은 경쟁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조선공업진흥법을 폐지해야 된다 그러고 이제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빠요. 폐지를 해버리니까 조선이라는 게 대형 조선소를 빼놓고 난장공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 등록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디든지 조그만 공업용지 하나 얻어서 내가 뭐 만들면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느 축적된 기술도 못 갖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지금 막 뿔뿔이 흩어진 상태인데 지금이 정부나 나라에서 우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조선 기술자들에게 나아갈 길을 해줄 수 있는 묘목을 꼭 심어줘야 되는 단계다. 이 시기를 5년 안에 놓치면 우리 후세는 조선을 할 수가 없다. 지금 현재 건설업체는 우리나라의 아파트를 짓는데 우리나라 일꾼은 없다. 외국인 노동자가 다 와서 일하는 거고. 그렇죠? 조선도 앞으로는 우리가 조선을 할 때는 우리나라 기술자가 배를 짓는 게 아니고 외국 사람이 와서 배를 지어야 된다. 우리는 그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맞춰줘야 되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아주 각박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까 인력 문제, 그 다음에 대정부 관계 알지 문제, 그 다음에 대형 선사가 그동안 누려왔던 혜택, 중소조선소들이 지금까지 외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정부 조달 업무의 문제점, 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 조달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입찰을 보고 들어가지 않으면 일량이 거의 없어요. 개인들은 배질 게 없어서. 근데 이 100억 미만인가 200억 미만은 설계를 정부에서 할 때 너무 엉터리로 해요.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2개짜리면 일씩 끌어갖고 하나짜리 1개 가격을 놓는다든지 특허권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자기네끼리 짜고 밀집 해가지고 조건을 붙여놓고 잘못 들어가면은 조선소들이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예가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설계 단계에서부터의 문제점들은 분명히 감리를 붙이는데 어디다 붙이냐면 조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조합에다가 그런 혜택을 주면 되지 않겠냐. 싼 가격에. 그래서 불합리한 것들을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걸 건의하고 싶고요. 인력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좋은 직장, 좋은 일자리를 지금 우리 후세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좋은 직장, 좋은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빨리 저탄소 또는 에너지 절감, 뭐 AI, 인공지능 뭐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빨리 거기다 돈을 투자해서 묘목 심기를 해줘야
중소조선소들이 살 수 있다. 그래야 좋은 일자리, 인력을 찾는 데도 필요하고 그런 게 가능하지 않냐 이러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배 짓는 사람도 없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공격적인 마케팅을 정부에서 해줘야 돼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부 조달 업무 중에 잘못된 부분들을 좀 꼭 고쳐주십사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아까처럼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때 돈을 대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그런 걸로 물량을 가져왔을 때는 RG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조합과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입장에서 나머지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묘목 심기 사업을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워낙 많은 경험이 있으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사무관님 금방 답변 사실 하시기는 쉽지 않은 내용인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조금 이제 정리를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 아까 여러분 발표하셨던 내용하고 정리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조합이 앞으로 좀 큰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에서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인력 문제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현재 뿔뿔이 흩어져 있는 우리 중소조선에 대한 기술자들에 대한 현황 파악, 예를 들면 또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이제 박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 뭔지를 또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를 쭉 한번 좀 분석을 하셔서 들고 세종에 가셔서 사무관님하고 또는 과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게 1년에 해결될 문제다, 2년 3년을 가야 될 문제다, 적극적으로 그럼 예산 요청을 하고 그렇게 좀 조합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무관님 잘 도와주실 거죠?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현장에서 대단히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개별적으로는 여러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문제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정책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일반화시킬 필요가 좀 있어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이나 중소연구원 쪽에서 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분 많을 것 같고, 지금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자료들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걸 종합적으로 좀 분석해가지고 저희한테 정책 건의를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예. 네, 요거는 그 정도까지만 제가 정리를 하고요. 혹시 플로에서 다른 의견 있으시거나? 네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아까 인력 부분은 계속 대형이든 중소형이든 또 타 산업에서도 지금 실제 보니까 다 부족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고심을 해본 대책은 이 창구상인데, 어차피 협회를 통해서 협회와 정부의 창구의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겠더라. 참고로 대형 선사는 어떻게 하냐면은 조선공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인력을 정부하고 지금 마도고지를 통해서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도 그런 어떤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창구 역할을 다 해운사를 모아서.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E9하고 H2가 노동부에서 약간 해당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들어올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H7 법상 H7 전문 인력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기너들만 E9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목포든 소형이든 중소형이든 어차피 제로섬 게임입니다. 이건. 그래서 어느 분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발의를 해서 한시적으로, 이건 참 어려운 부분인데 3년이면 3년에 걸쳐서 동남아 인력을 10만이다 3년에 걸쳐서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 하면, 어느 부분이 입법 발의를 하면은 거기서 또 도망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일부의 어떤 그런 중소 오너들의 이야기가 피부에 와닿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그거는 결국에는 이제 출입국 사무소하고 노동부하고인데
물론 여러 가지 그 연간 단위로 협의회를 통해서 쿼타를 배정을 한다더라고. 근데 인력을 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한 번 더 아마 정부 관련 유관 부서에서 내지는 부서 그런 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노조에서 아마 좀 많은 반대를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그거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일단 현실적인 대안을 내놔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 작업자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돈 되는 쪽으로 먼저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일단 중소공업협동조합에서 창구가 돼서 몇 명 해가지고 그쪽하고 컨택해서 뭐 만 명이든 이렇게 달라 해서 이렇게 쿼터를 배정하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잠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여기 R&D 쪽을 하는데 약간 다른 부분인데 이것도 결국에는 그 협동조합에서 좀 창구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이 뭐 저희들 쪽에 아까 해수부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LPG 전기 하이브리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관련 규정 내지 기준이 없다 보니까 다들 그 대형 상선의 어떤 그런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답은 없더라고요. 거기서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어떤 처음에 친환경선을 개발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딪혀야 할 부분입니다. 이 어떤 애로사항을 협동조합 차원에서 그런 유관 그 어떤 그 발주기관하고 풀 수 있는 부분은 하나씩 그때 풀어 나가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이건 현실적인 현장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너무 많은데 이 상당히 이것도 어려운 부분인데, 개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그 심의에 통과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올 때 뭐 아니면 또거든요. 통과가 되면 나오고 안 되면은 제로지 않습니까? 특히 중소기업은 자금이 부족하다고. 근데 만약에 한 70%까지 갔는데 빠꾸 되더라도 70%는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래 해야지 총알이 있어야지 다음번에 또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70% 갔는데 100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그 캔슬 제로가 됐을 때는 그만큼 엄청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도전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엄청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숙제입니다. 숙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협동조합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그때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세 가지에 대해서 두서없지만은 일단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뭐 최근에 뭐 전기 차도선 뭐 같이 참여하고 계신 거죠, 해민중공업. 뭐 직접 일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나중에 뭐 당장 오늘 뭐 어떤 해답을 뭐 구하는 자리는 아니니까는요. 혹시 또 뭐 어려운 안녕하십니까. 동성조선 대표 김수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3대째 조선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약 한 75년 정도 됐고요. 근데 사업을 해 갖고 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지금 화두가 이제 중소조선 해외 수출 시장인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인력 문제. 이제 조선소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제 야외 조선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첫 번째 애로사항이 규제입니다. 비산먼지, 페인트, 그런 시설적인 부분들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같이 맞대고 가야 되는데 규제만 계속 규제를 하셔가지고 지금 중소조선은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박인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정부에 나오는 건조 사업들이 지금 민간 사업보다 너무 저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가로 또 나오고, 이게 정부에서는 이제 민간 사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건조 물량을 푼다고 하시지만은 그게 결국에는 조금 저가 수주로 인해서 조선소들이 조금 힘들어지는 경향이 많고요. 거기서 내면을 보면은 정말 이제 그 선정장비위원회를 열어서 그 기자재가 선정돼서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고질적인 문제들이 악순환이 돼서 이제 되다 보니까 조선소가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을 핸들링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조선소가 다 떠안아야 되는 그런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너무 부당하게.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인력 양성은 어차피 조선소도 앞으로 이제 그 가까운 일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본만 보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고 외국 사람들입니다. 과연 우리나라도 과연 이거를 저희가 해결하지 않으면은 정말 일본과 같이 똑같은 애로사항이 국면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파이수 나눠먹기입니다. 어느 누가 먼저 살아남냐는 거거든요. 생존 게임에서 어느 누가 자생적으로 조선소가 조금 변화를 하고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해결하려고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중소조선소를 하기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부분이 너무 힘듭니다. 인력을 아까 말씀하신 게 비자 문제가 A9도 있고 A7도 있는데, 그러니까 전문직이 A7이면은 오래 있을 수가 있어요. 연장도 가능하고. 그런데 A9 같은 경우는 한 3년인가 있다가 가야 돼요. 그럼 인력을 다 키워놨는데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인력이 양성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내 인력을 키우기에는 너무 저희가 비용적으로 너무 힘든 부분이 많고요. 제가 진심어리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그겁니다. 이제 산업부에서 정말 이런 중소조선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안 오시는 분들도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런 좀 마음을 아셔가지고 산업부 우리 사무관님께서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쭉 한 5년 10년 동안 계속 중소조선소를 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말 길을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정보다 저는, 빨리 네. 도망가실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부담을 드린 게 아니라 이런 정말 어려운 사항이 있고, 저도 좀 젊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좀 해결하고 싶은데 자생적으로는 너무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정부에 바짓가랑이 잡고 뭐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길만 좀 틀어주고 지금 기만 담아 주신다 하면은 나머지는 각 조선소들이 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규제 개혁과 이제 이 성과적인 부분이 먼저 제일 크게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자리다 보니까 제가 꼭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설계와 엔지니어링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19년도부터, 그리고 또 자동화 기술 도입하고 하는데 지원해주는 사업 꼭지가 또 있고, 여러 가지 꼭지들이 지금 진행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소조선연구원에서 아마 진행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수백억이 지금 들어가면서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중소업체들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건지 사실 좀 안타까운데, 혹시 뭐 어떠신가요? 실질적으로 네. 도움은 많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조선소가 뭐 현대나 큰 중공업처럼 일감이 뭐 5년 수주다 10년 수주다가 아니고, 이제 작은 조선소들은 건조 공사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정부에서 내는 거는 이제 설계 도면을 다 하다 보니까 8개월, 10개월 만에 다 끝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반 이상을 다 이제 건조 계획을 잡거든요. 근데 정부 기관에서 나온 사업들을 보면은 너무 짧게 결국엔 그래서 이제 조선소가 지체 상금을 받거나, 도면이 처음에 이제 관공서에서 제공된 도면들이 다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기간 내에 모든 걸 또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인력이 들어오더라도 잠깐 들어왔다가 일 있을 때 들어갔다가 또 없을 때는 빠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온 게 뭔가 해결되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방향을 찾아 나가는 거거든요. 혹시 지금 뭐 중소조선연구 원장님도 계시고 인본부장님도 계신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조합하고 중소조선이라는 이제 대표 연구기관이니까 같이 좀 힘을 합쳐서 어떤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그거를 산업부에서 정책에 좀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어떤 보고서 같은 거를 하나 한번 만드는 작업을 저는 빨리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동안에 이제 조합 입장에서도 이제 많은 노력은 했지만, 이제 이런 자리에서 계속 앞으로 이제 아까 어떤 분이 지금 묘목 심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운 출발 관점에서 좀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중소조선의 인본부장님 한 말씀 뭐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마당에서는. 예, 오늘 이 자리가 지금 원래 해외 수출 시장에 대해서 주제는 그런데 이제
다른 방향으로 지금 이제 예, 질의가 다 오고 가고 있고 지금 아마 평소 때 우리 중소조선소 측에서 좀 이렇게 응어리가 져 있는 것들을 이 자리에서 토하신다라는 저도 그렇게 좀 느껴집니다. 저희가 이제 그 조선소 측에 인력을 이제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어느 지원 사업도 물론 하고 있고요. 근데 아마 그 우리 그 이거 소형조선소에 가깝죠. 소형조선소들이 아마 외국인을 자꾸 얘기하고 국내의 인력들을 이렇게 수급을 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불할 수 있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를 지금 현재 전제하에서 지금 현재 이미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은 프로그램은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연구원에 연락 주시면 지원 프로그램은 계속 이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채용된 인력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을 대접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기업 측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소형조선소 같은 경우는 아예 뭐 해외 쪽을 타깃으로 준다든지 아니면은 중경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인력을 좀 수급해서 좀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제 이런 방법들을 아마 찾지 않을까. 예, 그렇게 큰 그림으로 좀 봐지고요. 해외 수출 관련해 가지고 이게 경기국제보트쇼지 않습니까? 레저 쪽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두 분이 두 개 기업께서 좀 발표를 해주셨어요. 진짜 뭐 한 분 우리 에스컨텍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까지 걸어왔던 주옥 같은 길 얘기 말씀해주셨고 스타마린 쪽 같은 경우에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다 지원을 하고 있거나 저희 연구원에서 다 지원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아마 지금 시기적으로 보니까 2012년도에 창업을 하셨더라고요. 예, 13년부터 했었죠, 그죠? 2004년부터 해가지고 2012년까지 해양 레저 산업을 이제 육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산업부에서 좀 지원 프로그램이 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해외에서 이제 전문 기술자들 데려와가지고 기술 전수도 시켜주고, 그다음 마케팅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사내에 있는 인력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뭐 채용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정말 종합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아마 그 시기가 딱 끝난 시점에 예, 좀 오셔서 좀 그런 부분도 좀 아쉽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레저 쪽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좀 시각, 그 다음에 예전하고는 좀 달라졌어요. 해양 레저 산업을 지금 이제 보는 시각 자체가 예전에는 이제 보트 산업이 이제 마냥 성장할 것이라고 지금 봐졌는데 2015년, 16년도를 지나가면서 정말 커지네라고 느낌이 왔고 진짜 정말 시장이 그때부터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기업체를 좀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은 꼭 필요하다는 좀 생각 좀 들고요. 저희 연구원이 이제 여러 업체들을 해외 수출하기 위해 가지고 좀 지원을 좀 했었습니다. 이건 좀 레저 쪽에 대한 포커스 좀 맞춘 부분인데 저희가 그 산업에 대한 역사를 좀 되돌아보게 되게 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산업 기초 기반을 둔 게 대부분 국내 시장에다 기반을 뒀었어요. 그래서 판매를 할 곳도 정해져 있고 내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만나야 될 사람들도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이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물량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레저라는 게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해외에 시장을 개척하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 이제 가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해외 거점입니다. 네. 해외 거점이 정말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저도 조합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해외 거점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좀 좋겠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또 기업에다가 또 요청드릴 부분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나중에 물량을 확보를 해서 정말 계약을 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게 되면 이제 기업 몫이에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수많은 기업체를 지원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내부적인 계약 단계 이후, 계약 단계 전 이 상황에서 소통이 안 돼가지고 깨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 이해를 잘 못해요. 예, 얘가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 기업에다가 내가 물건을 발주를 주지? 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우리 조합 쪽에서 물량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다 주면 좋지 않느냐 하지만 받아먹을 수 있는 준비도 기업 측에서 좀 하셨으면은 좀 좋겠다는 좀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레저 쪽 관련해 가지고 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풀어야 될 부분이 원가 경쟁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원가 경쟁력을 지금 갖추기 위해 가지고 이미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품질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충분히 다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런 시장하고 어떻게 경쟁을 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스타마린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예전 몰드를 만드는 것부터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해외에서 원하는 품질을 맞추기까지 물론 이제 그 에스컴텍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런 기술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이런 기술들이 해외에서는 보편적인 기술입니다. 단지 그 사람들한테 그거를 우리가 못 배워왔다 뿐이지 이게 비밀이 아니에요. 해외는 이미 보편화가 돼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수출 시장에 수출을 지금 현재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이제 기업체들 좀 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변환을 했거나 아니면 디자인 쪽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굉장히 융합을 잘해서 독보적으로 좀 빨리 성장을 하거나 이런 기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현재 수출을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참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그 규제적인 측면인데 우리 상업용 선박에는 뭐 관련이 없겠지만 레저 선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규제 검사 기준 자체가 정리가 좀 안 돼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해외 보트들은 국내 들어와서 그냥 쉽게 팔리는데 국내에서 건조된 배는 해외에서 팔리기가 어려워요. 규정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외에 판매를 하려고 그러게 되면 해외에 맞는 또 설계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차곡차곡 정리돼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종합적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해양 레저 쪽으로 돌리셨는데 사실 제가 꼭 사무관님을 모시고 싶었던 이유가 이 해양 레저 장비를 또는 만드는 업체들도 다 중소기업, 중소조선소들이거든요. 중소조선소의 이제 종합적인 의견을 좀 건의를 좀 드리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마련했고요. 저 이제 자연스럽게 수출 이야기가 이제 주제로 다시 돌아갔는데 오늘 발표했던 에스컴텍이 뭐 오늘 발표 해 수출했던 경험도 발표를 했고 또 조금 늦게 왔지만은 일렉트린의 원준희 대표께서 최근에 그 전기 추진 선회기라는 품목을 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일본으로까지 이렇게 수출을 한 그런 실적들이 있어서 그 경험을 조금 공유하는 자리를 듣고요. 그리고 시간도 있으니까 이제 조합하고 산업부에서 앞으로 하셔야 될 숙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스컴텍 그 수출했던 경험 중에서 아까 발표하셨는데 그 우리 임본부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가격 경쟁력은 어땠어요? 혹시 그 동급의 라군이라든지 뭐 나와 있는 바바리아라든지 동급의 그 카타마란 세일링 요트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은 어땠어요? 그래서 에스컴텍에서 했던 일단은 말씀해주신 라군이라든지 뭐 바바리아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좀 한 30피트 이상에서 40피트 이상에 되는 제품이고 저희는 좀 그 카타마란 중에서도 완전 소형 카타마란으로 해가지고 기존의 시장에서 좀 없는 시장을 가보자 해서 28피트급 8.5m짜리 세일링 카타마란으로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는 국내에서 이제 BOM 작업을 많이 수행을 하면서 어찌됐든 요트라는 브랜드 자체가
제품이 해외에서 다시 가지고 와서 저희가 완제품을 완성해서 나가야 되는 특성상 제품의 원가 구조를 가져가는 게 어려워서 어느 부분에서 조금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다가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운송비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제품을 이제 블록 분할식으로 좀 나누고 그거를 이제 벌크 운송이 아닌 컨테이너에 이제 40피트 컨테이너에 2대로 해가지고 가면서 운송료를 한 30%에서 40% 좀 낮춰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시장 진입을 하게 됐고요. 실제 아까 발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 마이애미 보트쇼에 나가서 같은 분류에 있는 요트랑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을 맞춰서 일단은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양산됐을 때 저희 조선소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인지 일단은 시장 진입을 위해서 조금 이득은 안 되더라도 시장 진입을 목표로 우리가 이 가격을 맞춰보자 하는 수준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던 상황이고요. 현재는 이제 국내에서 많은 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느 정도 그 동급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많이 자리가 잡히고 발표 자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현재는 조금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수출 제품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외국에 없는 우리만의 독창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시장 이제 진입을 한 이제 그런 경우라고 이해가 되고요. 원준희 대표님 최근에 그 수출을 하시면서 느꼈던 뭐 경험이나 어려운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일렉트린 대표 원준입니다. 저희는 그 선외기 잘 아시는 선외기인데 뭐 최근에 뭐 전기 자동차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전기 선외기로 한 10년 개발했습니다. 10년 동안 손가락 빨고 개발했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산업통상자원부라든지 해양수산부, 그다음에 여러 이제 중소조선연구원을 포함한 여러 유관기관의 도움, 또 인하공전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많은 분들 도움 주셔서 그래도 현재 뭔가 판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는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뭐 독일에서 하나, 저희 회사 하나 정도로 이제 진짜 실적을 갖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을 현재 상황입니다. 너무 일찍 시작한 부분도 좀 있기는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10년이라는 시간 자체가 후회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저희가 2016년부터 이제 국내 보트쇼도 참가를 하고 2016년도부터 그 저희가 잘 몰랐던 그 시기에 프랑스의 이제 라로쉐라고 하는 그런 그 남쪽 지방에 있는 소규모 보트쇼부터 이제 참가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결과는 한 4년, 5년 정도 다녀야 그나마 이게 완전히 아시아에서 온 이방인의 기업, 국가 이런 그 이미지를 조금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좀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어쨌든 꾸준히 뭔가 보트쇼를 참가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첫 번째 저의 경험치였습니다. 뭐 진짜 2년 3년 차까지만 해도 뭐 얘네들 뭐야라는 이런 분위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이 해외 쪽에서에 대한 이런 레퍼런스가 워낙 적다 보니까 대부분 일본 회사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이제 현재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그 브랜드라는 거를 조금은 알게 된 시기인 것 같고요. 시장 자체도 점차 이제 이런 친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좀 생기면서 그 네덜란드에서는 매년 6월에 이제 일렉트릭 앤 하이브리드 마린 엑스포라고 하는 이제 전문 전시회도 좀 생기고 그런 전시회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제품 홍보하고 있고요. 그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뭐 저희 제품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안전검사 기준도 없었습니다. 2013년도에 프로토 맨 처음에 만들어 가지고 그 안전검사 기준도 없었는데 이제 그 이런 유관 기관이랑 안전검사 기준도 만들면서 현재로서는 그 축전지 추진 어선 설비 기준이라는 그 정기 추진에 대한 안전검사 기준이 2014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그 기준으로서 저희가 어선 국내에서 한 10척, 15척, 20척 정도 이제 보급 사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해양 레저 그 동력수상 레저 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기준도 잇따라서 나왔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선박법 기반한 그 안전검사 기준도 가장 최근에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뭔가 정부 차원에서에 대한 형식 승인이라든지 안전 검사는 받을 수 있는 토대는 아주 기본적인 토대는 좀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버전이 초기 버전이다 보니까 이제 기업체와 조금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토대는 좀 마련됐다라는 과정이었고요. 조금 고무적인 거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JCI라고 하는 재팬 크래프트 인스펙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콤사에 그 해당하는 기관인데, JCI도 뭐 저희가 거의 세계 최초로 JCI 인증도 완료받으면서 작년 11월부터 일본 수출도 이제 스타트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에는 뭐 중소기업들이 뭔가 홍보할 수 있는 활동 무대 자체가 거의 해외 전시회를 통해서 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런 해외 전시 사업들이 뭐 각 부처뿐만이 아니라 그 각 부처에 있는 유관기관들, 뭐 코트라라든지 이제 각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지원 사업들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해외에 이렇게 수출하는 이런 어려움을 좀 겪으신 분들에 있어서는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은 결코 작은 금액들은 아닙니다. 뭐 연 단위로 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시니까 충분히 좀 활용을 하시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좀 나올 것 같고요. 사무관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어쨌든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 조선소들이 굉장히 좀 그래도 업력이 꽤 된 조선소들이 대부분입니다. 신생조선소도 물론 있지만, 근데 이런 업력이 좀 되신 조선소들은 이런 정부 지원을 받는 이런 서류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그 컨설팅이라든가, 뭐 우리나라 컨설팅이라고 하면 막 무슨 브로커 느낌으로 이제 그 약간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느낌이 아닌 진짜 정말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그런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그런 컨설팅 지원 제도도 좀 활발하게 조금 운영을 해주신다고 하면 아마 조금 이렇게 지금 소외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아까 임정건 본부장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기업이란 게 이제 정말 도입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고 사람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조금 인력 부족은 어느 산업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조선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저희는 전기전자, 통신, 컴퓨터 인력이 필요합니다. 난립니다. 네이버 뭐 2천만 원씩 올리고 3천만 원씩 올리고, 저희 회사에서 뭐 5천만 원 받던 친구들 막 7천만 원, 8천만 원 받고 이직합니다. 똑같은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조선 해양 레저 산업 안에 있는 그 대표로서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하면, 조금은 이제 각각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자동화 쪽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정부 차원에서 컨설팅도 해주시고, 조금 뭐 100% 지원이 아닌 일부 부담이라도 좀 해서 현대화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해야 원가 경쟁력도 살아나고 하지, 뭐 맨날 사람 없어서 사람 못 만들고요, 원가 경쟁력 안 되고 있고요, 이런 것보다는 조금은 그런 좀 현대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그 국내의 그 중소조선소 입장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경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패널 마지막으로 우리 뭐 수출 경험은 아직 없지만 정일권 대표님 뭐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실 말씀이 있으면, 여기 기사성 같은 그 업력 선배님들이 많으신데. 뭐 제가 많이 배워야 되긴 하는데요. 저는 이제 소형 레저 선박 쪽이라 레저 보트 쪽이라서요. 좀 많이 좀 다르긴 해요. 근데 똑같은 점은 외국인 인력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외국인 인력 센터 해서 추천 받아서 오면 올 생각도 안 해요. 전화로 딱 해서 사장님 거기 뭐 해요? 여기 보트 만들어. 보트 먼지나 냄새나? 나지. 아이 나 취소줘요. 취소. 이게 일반이에요. 거의 외국인들이 보면
전자회사 편한데 앉아서 에어컨 바람 쐬고 겨울에 따뜻한 바람 나고 이런 데 가려고 하지 절대 먼지 먹고 페인트 먹고 하는 데가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5월 말일까지 그래도 수주 물량이 좀 밀려 있긴 하지만 인력을 구하려고 외국인들은 지금 하늘의 별 따기예요. 애들 모시고 오려면 지금 현재 있는 애들을 그냥 페이가 350이에요. 외국인에. 그러고 일반 FRP 하시는 분들은 저 500씩 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인건비나 뭐 밥값으로 나가는 게 10명 데리고 있는데 한 5천에서 뭐 5,500 정도 나가요, 인건비만. 근데 외국인들도 이제 최저임금 받고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게 현실이고요. 좀 인력이 좀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좀 인력이 들어와야 더 생산량을 늘리고 판로도 개척하고 수출할 생각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합에 딱 거기에 인력 뭐 10,000명 아니면 5,000명에서 이렇게 딱 해주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뭐 시간이 딱 이제 적당히 마칠 시간이 돼서 제가 잠깐만 이제 좌장의 권한으로 정리를 하면 오늘 나왔던 크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레저 보트의 기술적인 측면을 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 해외 기술 인증 기술 표준 현황이 어떤지, 외국의 기술 동향은 어떤지, 사실 이런 것들을 조선소 중소기업 개개의 조선소가 쫓아다니면서 분석해서 어떤 사업의 제품 개발에 반영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 생각에는 뭐 필요하다 그러면 산업부에서 조금의 예산을 좀 만들어서라도 중소 조합하고 림스하고 힘을 합쳐서 어떤 제대로 된 기술 동향을 이러한 레저보트 회사들한테 좀 전수를 해줄 수 있는 해외 동향을, 그게 하나의 트랙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많은 그 분들께서 말씀을 하셨던 중소조선소, 어차피 이제 레저보트를 만드는 회사들도 중소조선소이기 때문에 중소조선소의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조합 측면에서는, 조합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제대로 된 문제점 도출, 개선 방향 도출을 해서 부처에서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좀 어떤 방법을 좀 찾아 나가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조합에서는 배철남 전무님은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하실 줄 몰라요. 오늘 포럼 괜히 했다. 숙제만 엄청 오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선 오늘 회의를 준비하신 배철남 전무님 의견을 좀 한번 듣고, 그리고 산업부의 사무관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 전무님. 예, 감사합니다. 진짜 저희가 할 일이 많네요, 정말. 우리 해운사들이 여기 있다 보면 이제 오랫동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설계, 인력, 규제, 그다음에 조달청, 입찰 그 저가 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한 30년, 40년 동안 애로사항인데 조금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사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제 인력 부분은 아까 이제 무슨 H 세븐 했는데 E7 제도라고 과거에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지금 들어오는 인력들은 이제 용접공입니다. 아마 그 중소전연구원에서 있다가 혹시 인본부장이 아시면은 지금 정부에서 중대형 대형도 인력이 부족해서 8,000명을 뭐 교육시키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중소조선인데 대부분 그 근무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급여, 아까 이제 말씀하신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중소기업을 사실 기피하거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환경, 그다음에 자기네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5년, 10년을 바라봤을 때 내가 여기에서 정말 들어가서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무료로 이렇게 정부에서 채용할 때 아니면 근무할 때 일부 뭐 50%, 60% 대주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꼭 강제로 뭐 중소기업을 보낼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제 외국 인력을 쓰는데 외국 인력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용접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우리는
여기에는 이제 강선 업체가 있고 FRP 업체가 있고 알루미늄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목선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필요한 인력이 많으면 뭐 5, 6명, 그다음에 한두 명. 이거를 정부에다가 우리가 매년마다 이 정도 뭐 50명, 60명, 70명 이렇게 필요하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우리 업체가 중소기업 업체가 우리 회원사가 한 87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과거에 한번 수요 파악을 해봤는데 저 용접공이라든가 생산 인력 그러면 20명도 신청을 안 해요. 수요 조사를 해보면은. 그럼 정부에 가져가면은 아니 그럼 지금 제도도 E7, E9 제도가 많은데 거기에서 필요한 인력을 그러면 좀 쓰면 되지 않냐라고 이제 또 말씀하시니까 이게 생각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인력 쪽이 필요한 인력과 정부에서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생각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렵구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FRP 같은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외국인 인력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가르쳐 줘야지. 또 1, 2년 정도 가르쳐 주면 또 이 저기 유효 기간이라 그러는 뭐 여건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만료가 또 다시 갔다가 와야 되고 또 안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하여튼 굉장히 하여튼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조합이 이 부분을 하여튼 계속적으로 업체의 수요를 파악을 해서 정부한테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을 우리가 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다음에 기업체가 어떤 부분을 좀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저희가 또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연구원하고도 저희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협력을 해서 또 보고서가 필요하면은 보고서를 만들어서 한번 제출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오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하여튼 정리를 해서 필요하면 산업부 그다음에 해수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합의 역할이 앞으로 갈수록 커질 겁니다. 아마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관님, 그 괜히 제가 오늘 저 앉으시라고 그래서 숙제만 잔뜩 드린 것 같은데. 아이고 아닙니다. 네, 좀 한 마지막 그러려고 하는데요. 의지 표명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거나 이 지금 가는 방향이 아시잖아요. 큰 흐름이 친환경하고 디지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에 맞춰서 우리 기업들이 우리 산업이 어떻게 적응해 갈 것인지를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직까지 다 파악은 못했지만 이 중소조선소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 지금 아까 뭐 언급했지만 뭐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는 부분들 그리고 뭐 야드라고 하더라고. 야드에서 뭔가 그 생산 혁신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설계부터 또 마케팅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아직 모르고 계신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조합이나 중소조선연구에서는 우리 현장에서 좀 잘 알 수 있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이를 토대로 아까 말씀하셨던 뭐 RG도 있었고 관공서 뭐 발주 저가 계약 뭐 그런 부분도 너무 큰 정책적 사안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저희한테 정말 일반화해서 건의를 좀 해주시면 제가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 과에 뭐 여러 담당 사무관도 있고 서기관님도 있고 뭐 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걸 파트별로 나눠서 뭐 진행해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차례 이렇게 듣고 뭐 할 수는 없는 거고 수차례 뭐 이런 게 좀 오고 가고 소통하는 자리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아무튼 오늘 말씀 잘 듣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뭐 이상 시간 관계상 뭐 오늘 그 토론 다 마치겠고요. 모두 나오셔서 사진 기념 촬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